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정기라고 합니다. 오늘 멕시코 정책 실무자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의 전자조달 시스템 코넵스의 차세대 구축 사업에 대해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간단히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직급은 전산사무관입니다. 조달청은 5년 전인 2016년에 입사했습니다. 작년부터 차세대 나라장터 TF팀에서 근무하면서 올해 구축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 위한 대외 협의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다행히도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올해 7월 1일 정식으로 차세대 나라장터 추진단이 출범했고요. 저는 추진단에서 구축 사업을 총괄 기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자다 보니 전달에 좀 서툴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입니다. 처음으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고 그 후 사업을 준비해왔던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록 사업 초기 단계지만 현재까지 수립된 차세대 구축 계획과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나라장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는 2002년 전자정부 11대 사업으로 구축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연간 거래 규모는 112.7조 원, 약 1000억 달러이고 국가 재정 지출 규모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는 조달 업무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조달 기업에게는 공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공조달의 단일 창구, 즉 싱글 윈도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6만 개의 수요기관과 47만 개의 조달 기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4천만 건 이상의 입찰 참가와 100만 건 이상의 전자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된 조달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으로 공공조달 거래에 많은 비중을 담당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는 기업 등록부터 입찰 공고, 투찰, 심사, 계약, 납품 검사에서 대금 지급까지 조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이와 같이 조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 정보, 인증 정보, 신용 정보, 금융 정보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다른 정부기관, 인증기관, 보증기관, 신용평가기관, 은행 등 226개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진 배경은 노후화입니다. 차세대 나라장터를 출범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라장터는 2002년 개통한 이후 약 20년간 전면 개편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통 이후로 나라장터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개통 시점과 비교하면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공공조달 규모도 계속 확대되면서 나라장터에서 발생하는 거래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통 시점과 비교하면 3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이용 규모가 확대되다 보니 처리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기도 하고 장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이해관계에 아주 민감한 절차라 장애가 발생하면 입찰 마감 시간을 24시간 연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는 3시간 동안 장애가 일어났었고 이로 인해 약 1,400여 건의 입찰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입찰 금액을 따져보면 약 9천억 원, 9억 달러 정도의 거래 지연을 발생시킨 꼴입니다. 입찰이라는 민감한 절차를 다루고 있다 보니 장애 발생은 단순히 거래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분쟁까지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 시스템 자체의 규모도 많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축 이후 20년 동안 계약 제도가 변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들도 지속적으로 도입되면서
나라장터의 업무 기능도 계속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나라장터의 펑션 포인트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펑션 포인트는 시스템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시스템 규모가 커지면서 시스템의 복잡도와 결합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결합도는 시스템 기능들 간에 연관된 정도를 말하는데요. 결합도가 높은 시스템은 하나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기능에도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고, 또 하나의 기능을 수정하면 연관된 다른 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서 함께 수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축 이후에 새로운 기능들이 자꾸 추가되다 보니 기능이 분산되고 업무 흐름이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에 지문 입찰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지문 입찰을 위해서는 지문 보안 토큰이라는 기기를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또 온라인으로 모든 조달 프로세스를 처리하지 못하고 지문 등록을 위해서 조달청에 방문해야만 합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 정책이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지면서 한시적으로 지문 입찰을 면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여러 시스템에서 업무를 분산해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여했는데 제안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건 이발주 시스템이라는 별도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발주 시스템은 2015년에 신규로 구축되어서 많은 오프라인 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나라장터와는 구분된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 차세대 사업을 통해 나라장터와 통합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신기술 도입 요구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요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프로그램 제거, 공인인증제도 폐지 등 정부 정책의 변화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라장터는 유닉스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로 구축되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신기술 수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과거 방식의 프레임워크와 표준이 사용되었고, 일부 기술 지원이 중단된 소프트웨어도 사용되고 있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조달창구 분산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분산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앙과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있지만 26개 공공기관에서는 별도로 자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첫 번째 문제는 전자조달 창구의 분산으로 인한 예산의 중복 투입입니다. 입찰, 계약이라는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26개의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유지보수 비용과 시스템 고도화 비용이 중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스템별로 상이한 이용 절차에 따른 조달 기업의 불편입니다. 시스템별로 로그인 방식이나 제공하는 기능이 일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기업들은 상황에 따라 사용 방법이 상이한 시스템에 접속해서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안 문제입니다. 자체 조달 시스템은 나라장터에 비해 대부분 작은 규모로 운영하다 보니 보안을 위한 전담 조직이 없으며 기술적으로도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입니다. 이 챕터에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을 위해 수행했던 사전 컨설팅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차근히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ISP 사업을 수행하며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2019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 불리는 연구기관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비용 측면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작년에는 ISMP 사업을 통해 초기 분석 설계를 진행했고 본 구축 사업의 제안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6월 말부터 3년간의 구축 여정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자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더욱 높아지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이용자의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었고 예산은 약 200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박스 안의 내용들은 ISP에서 수행한 주요 과업들입니다. 각 내용들은 ISP 결과 보고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먼저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as is, to be 모델로 도식화하여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 방안들을 종합하여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ISP에서 제시된 비전은 통합 조달 플랫폼 기반 원앤탑 거버먼트 구현입니다. 목표 모델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전체 모습을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 내용 중 하나는 경제성 분석인데요.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하고 구축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도 도출합니다. 편익은 개통 후 10년간의 편익을 분석하며 비용도 구축비와 더불어 구축 후 유지보수 비용까지 10년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를 종합하여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했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박스는 구축 일정 수립입니다. ISP 사업을 통해서 3년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2년간 자체 조달 시스템을 통합하는 전체적인 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ISP는 전체적인 그림, 빅픽처를 그리고 향후 체계적으로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공공정보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SP를 거쳐야 하고 ISP를 하지 않은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추진 경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ISMP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사업 예산은 ISP와 비슷한 2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주요 과업은 구축 전략과 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본 구축 사업의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내용이 ISMP에서 도출된 4대 전략, 14개 추진 과제, 31개 세부 추진 과제입니다. 세부 추진 과제별로 상세한 내용이 있고 관련된 총 산출물의 양은 1만 페이지 정도 됩니다. ISMP 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본 구축 사업을 위한 제안 요청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안 요청서에는 구축 사업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세세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시스템의 기능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장비의 구성, 성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테스트, 보안, 품질,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까지
분야별로 요구사항을 정의해서 사업자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왼쪽 예시를 보시면 입찰 집행에 대한 자세한 요구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가격 제안서를 암호화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부터 부하를 감소시키는 내용,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설계해서 클라우드 효율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매우 기술적인 내용까지도 서술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시스템 구축과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구축 이후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자료를 작성하는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ISMP 사업에서는 ISP보다 조금 더 상세한 일정도 수립했습니다. 분석과 설계가 10개월이 잡혀 있고 12개월 개발, 8개월 테스트를 해서 개발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4개월간 시범 운영을 한 후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게 됩니다. 36개월의 사업기간 중 남은 사업기간 2개월 동안은 안정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ISP에서 전체적인 일정만 제시했던 것과 달리 구축 분야별로 상세한 일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프로세스가 잘 정의되어 있는 정부 서비스 같은 경우 워터풀 모델을 주로 사용합니다. 요즘은 애자일 개발 방식이 유행인데요. 차세대 나라장터는 기본적으로 워터풀 모델을 사용하고 다만 신기술 적용 같은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 한정해서 애자일 방법으로 개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ISP와 ISMP 같은 사전 컨설팅 외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 확보입니다.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1차적으로 비용의 타당성을 검증받았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도 1.21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예비 타당성 조사는 ISP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기관에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올해 초에는 예산을 관장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해 3년간 약 1억 달러의 총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1억 달러는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구매,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PMO와 감리 사업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두 번째는 전담 조직 확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기구 정원 검토와 기획재정부의 인건비 검토를 거쳐서 구축사업 추진을 전담할 1개의 단, 3개 팀, 26명 규모의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자 선정입니다. 한국은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는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는 매우 중요한 국가 인프라이고 다수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고난도 사업임을 인정받아서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시작해서 14일간의 사전 규격 공개, 40일간의 입찰 공고, 제안 평가 및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기술 협상의 절차를 거쳐 SK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6월 말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주요 개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 첫 번째입니다. 프로세스 기반으로 나라장터의 기능과 메뉴를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 현재 계약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는 시스템 구성을 조달 절차와 프로세스 중심으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물품, 공사, 서비스, 외자 모두 조달의 기본 절차는 유사한데 유형별로 기능이 따로따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업무 흐름으로 재구성하면 중복 기능이 없어지고 시스템이 단순화되어 유지 보수도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물품 분야의 계약 요청 기능을 수정하면 공사, 서비스, 외자의 계약 요청도 수정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차세대 사업을 통해 프로세스 중심으로 기능이 정리되면 프로그램 수정도 단순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용자들 또한 보다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완전히 파악하고 재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분석을 위한 많은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고 개선 내용에 따라 법과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라장터 메인 시스템 이외에 새롭게 추가된 다양한 서브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다양한 시스템에서 유사한 기능은 하나로 묶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스템에 있는 기능들을 업무 흐름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통합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렇게 개선하게 되면 조달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여러 시스템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단일 시스템 안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ISP에서 그린 목표 모델을 보셨을 텐데요. 이 그림도 동일하게 목표 모델을 나타내지만 보다 확장성 있고 유연한 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픈 이후에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거나 새로운 사용자 요구사항이 발생해서 기능을 추가로 개발하게 되더라도 기존 기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추가되기 때문에 복잡도와 결합도가 현재에 비해 훨씬 더디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기능을 반영할 때 다른 기능에 미치게 될 영향도를 분석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므로 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지기 때문에 이용자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도입인데요. 외부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IT 기반 구조 개편 과제 중 가장 큰 변화가 발생하는 작업이고 비용도 가장 많이 투입되게 됩니다. 클라우드 환경 위에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원 할당의 유연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기에도 장애 없이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라장터는 보통 연말에 계약이 급증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간적으로 투찰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는 특정 업무에 이미 서버 자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업무에 사용자가 집중되면 시스템이 한없이 느려지게 되고 결국엔 멈추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피크 때를 가정해서 서버 자원을 할당하면 평소에는 자원이 많이 낭비되게 됩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게 되면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점에 신속하게 자원을 추가로 할당해서 장애를 피하고 서비스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달 업무의 디지털 전환도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종이 서류가 발생합니다. 전자적으로 생성되는 서류도 많지만 관련 서류를 모두 모아서 정리해야 하다 보니 전자 서류도 출력해서 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가 워낙 많다 보니 캐비닛이 금방 가득 차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난 문서는 물리적인 공간인 문서구에 옮겨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력 비용도 낭비될 뿐 아니라 오래된 서류는 나중에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차세대에서는 전자 캐비닛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능하면 전자적으로 서류를 생성하고 부득이하게 종이로 생성된 문서는 스캔을 통해 전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서류 위변조 방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일단 한번 제출한 서류를 블록체인 노드에 태우면 객관적으로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블록체인에 올라간 서류는 다음에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모바일 서비스도 대폭 강화할 생각입니다. 현재 나라장터는 PC에서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민간에서는 모든 웹 서비스가 모바일을 우선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달 기업들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나라장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나라장터 모바일 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바일이라는 수단은 기본적으로 신속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카메라 등을 사용한 비대면 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모바일의 장점을 10분 활용해서 업무 처리 현황 개인 알림 기능,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 원격 현장 조사 같은 서비스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소개한 것처럼 그동안은 지문 보안 토큰이라는 기기를 별도로 구매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금융거래도 비대면으로 다 이루어지는데요. 나라장터도 조달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입찰 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모바일에 위험 요소가 있다면 스마트폰 기종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호환성 테스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선정된 구축 사업자가 다양한 기기를 가상의 환경으로 구축해서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서 개발 과정에서 적용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자체 조달 시스템 통합 방안입니다. 통합할 때 해당 기관 시스템 전체를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 중복되는 기본적인 조달 기능, 즉 등록, 입찰, 계약과 같은 공통 기능을 표준화해서 나라장터를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첫째, 기관에서만 쓰는 특화된 기능이 일부 있기도 하고 둘째, ERP나 회계 처리 같은 내부 업무 시스템과 연동해서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나라장터로 조달 시스템을 일원화하게 되면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축 과정에서 통합 대상 기관의 요구를 파악해서 특화 기능을 구현해주고 내부 업무 시스템과도 연계를 잘 시켜줘서 기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통합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자체 조달 시스템 통합은 3년의 사업기간 내에 관련 기능 개발을 마치고 실제적인 통합은 24년에서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통합은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입니다.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26개 기관과의 협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전자조달 시스템마다 기능을 분석하고 각 기관별로 이용자의 의견 수렴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챕터인 조직 운영 방안입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차세대 나라장터 추진단은 조달청 차장 직속 부서입니다. 한 명의 단장 아래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축 사업을 총괄하는 총괄기획팀, 나라장터 기능 개발을 주관하는 시스템 개발팀, 자체 조달 시스템 통합과 연계기관 연계를 담당하는 통합 추진팀이 있습니다. 조직 구성의 특징은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위험 분산을 위해서 개발 업무를 모든 팀에 분산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조달 업무를 잘 아는 직원과 전산직 직원을 한 팀으로 구성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2-3개 팀에 걸친 업무가 있다면 그때마다 크로스 펑셔널 팀을 구성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축 사업은 회의의 연속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사 결정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책임 문제를 동반합니다. 구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단에서는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서 안건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실무협의회는
사업자와 팀장급에서 주관하며 중요도가 높은 안건은 추진단 심의회까지 상정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청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면 조달청 간부 심의회에 올려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관리는 기본적으로 주간보고, 월간보고를 통해 이슈와 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특별히 일정관리는 상세한 WBS를 작성하여 매주 일정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업 품질은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산출물에 대한 품질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발 단계별로 품질 보증 전문 조직과 감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내외 협력도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현업 부서에서 실제 나라장터를 이용해 업무를 하는 직원들로 내부 지원반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라장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자조달 기획과 전자조달 관리과도 중요한 협업 부서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자체 조달 시스템 통합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7개 분야의 ICT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조달혁신 포럼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포럼은 작년 5월 출범해서 사업 준비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3월 포럼에는 조달청장님도 참석하셔서 포럼 운영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조달 기업과 수요기관 사용자, 연계기관 담당자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받기 위해 나라장터 이용자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축사업 협업체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2002년 개통한 나라장터가 대내외적으로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듯이 4세대 나라장터도 전자정부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구축할 것입니다. 구축이 완료된 후에 여러분들께 성공적인 구축 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장에서 눈을 마주쳐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DCP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기원하겠습니다.